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30년간 서구 전쟁사만 연구하던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옆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끼자루로 총을 만들어 일본 정규군을 물리쳤다고요? 장진호에서 영하 30도에 중공군 12만을 뚫었다고요? 이런 역사가 진짜라면 제가 평생 가르친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세계적 석학이 하룻밤 사이에 한국 역사의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왜 그는 한국의 DNA가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패배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항복하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현대 저항과 국가재건을 가르치고 있는 조너선 리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찰스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던 어느 가을. 오후, 한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제 학문적 여정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는 순간이었죠. 교수님, 혹시 3.1 만세운동을 프랑스 레지스탕스나 폴란드 봉기와 같은 선상에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과 중동의 저항운동만 연구해 왔는데 아시아, 특히 한국의 저항 역사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저항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1894년 한반도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제가 현지 자료를 분석하며 놀란 것은 이 운동이 단순한 봉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혁명적 사상이었어요. 유교의 신분제를 뒤엎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제시했죠.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듯이 동학은 한반도에서 민중의 평등과 주권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농민군 지도자 전봉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양반도 상놈도 없다. 이 말은 미국 독립선 언문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그렇게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 관군과 청나라, 일본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좌절되었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있었죠.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외침은 마치 봄바람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에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받고 있었음에도 전국 2천여 곳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인터넷, 전화도 없던 시절에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3.1운동의 전파력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12.5%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온 것이죠. 이는 현대 미국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명이 거리로 나온 규모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뉴욕에서 LA까지, 시카고에서 휴스턴까지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당시 만세운동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쿄,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필라델피아와 뉴욕까지 한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자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초 최초의 글로벌 시위 네트워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글로벌 시위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편지와 전보라는 당시의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며 이 운동의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폭력적인 혁명이 아닌 비폭력 시위였다는 점이에요.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도의 간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보다 10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목소리로 싸웠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우리는 그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을 뿐입니다. 이 비폭력 저항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무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지혜였죠. 3.1운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만 6천여 명이 체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저항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문화정치로 바꾸게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땅은 없었지만 그들은 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었죠.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것이 1919년이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동학에서 시작된 민중의 저항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해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DNA처럼 그 저항의 유전자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이 자료들을 읽고 있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의 봉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미국의 독립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한국의 3.1운동은 세계 저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날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동학에서 시작해 3.1운동으로 폭발한 저항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는 있었지만 항복은 없었다는 말이 바로 이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저항운동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3.1운동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지도도, 무기도, 리더십도 없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운동의 핵심 과제이다. 그렇게 해서 제 강의실에는 이제 3.1운동이 주요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의 질문이 저를 인류의 저항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끈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이었다면 1920년 가을 만주 청산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저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독립군은 일본 정규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죠. 제가 처음 청산리 전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절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정규 훈련도 받지 못한 군대가 당시 세계 5대 강국의 정예 부대를 상대로 승리했다니 과장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본 군사 기록과 당시 참전자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면서 제 의심은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1920년 10월 만주 지린성의 청산리 계곡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약 3,000명이 일본 정규군 1만 2,000명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투의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청산리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어요. 독립군은 이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게릴라전의 기본 원칙대로 이동하고 숨고 기습하고 물러나는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형도를 펼쳐놓고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독립군이 이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은
현대 비대칭 전쟁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간에는 은신하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또한 분산과 집중을 반복하며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렸죠. 특히 놀라운 것은 그들의 통신 체계였습니다. 봉화와 횃불, 나팔 소리로 부대 간 소통을 유지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무전기나 위성통신이 없던 시절의 말이죠. 전투는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독립군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백운평, 왈루구, 어랑촌, 천보산 등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일본군 사상자는 3,300명에 달했지만 독립군의 피해는 약 3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사상자 비율이 거의 10대 1이었던 거죠. 이는 하버드 대학교 전쟁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비대칭 전투 가운데 최상위 기록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의심스러워 직접 만주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노인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독립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일본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는 증언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측 기록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죠. 청산리 전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군의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어요. 일부는 구식 소총을 사용했지만 많은 이들이 창과 칼 심지어 농기구를 개조한 무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에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나무 도끼 자루를 총열로 개조한 무기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한 생존자의 증언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총알이 떨어지면 돌을 던졌고 돌이 떨어지면 맨손으로 싸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투혼이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의 구술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린 군인이 아니라 나라가 잃어버린 주권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청산리 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에게 한국인이 결코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또한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건이었고요. 이 승리 소식은 만주와 연해주, 심지어 국내로까지 전해져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첩 이후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은 간도 참변이라는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했어요. 만주 지역의 한인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죠. 이는 청산리 대첩이 일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한편 청산리 대첩의 두 주역인 김좌진과 홍범도 장군의 이후 행적도 흥미롭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1930년 암살당했고 홍범도 장군은 소련으로 이동해 1943년 중앙아시아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들의 유해는 2021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청산리 대첩은 제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승리가 가능했을까? 그들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검토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 자유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무기와 훈련의 부족함을 메웠던 것이죠. 군사 전문가로서 제가 청산리 대첩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김좌진과 홍범도 두 장군은 전략적 통찰력과 함께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전선에서 싸우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몫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지금도 만주 청산리 일대를 여행하다 보면 그 험준한 지형과 깊은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그곳에서 나라 잃은 군대가
세계 강국의 정규군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 전투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총알 자국이 남은 나무들, 전투가 벌어졌던 계곡의 돌무더기, 그리고 주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청산리 대첩을 현대 비대칭 전쟁의 중요한 사례 연구로 제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말이죠.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청산리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배우면서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무기와 물자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창의성과 의지력에 큰 감명을 받았죠. 청산리 대첩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 첨단 무기와 물량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때로는 의지와 전략, 그리고 지형의 활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군대의 사기와 결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청산리 대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화와 책으로 수없이 재현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벌어진 이 위대한 전투는 세계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산리 대첩은 패배는 있었지만 항복은 없었다는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국가도 잃고 군대도 잃었지만 독립을 향한 의지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가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청산리 대첩이 독립을 향한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1950년 장진호 전투와 1960년 4.19 혁명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 두 사건이 불과 10년 간격으로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한 세대가 두 번의 불가능한 도전을 극복한 것이죠. 1950년 겨울,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6월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9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30만 대군을 한반도에 투입한 것이죠. 당시 미군 정보부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장진호는 북한 함경남도에 위치한 인공호수입니다. 해발 14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호수 주변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11월 말 이곳에서 미 해병 1사단과 영국 해병대, 그리고 한국 해병대로 구성된 약 1만 7천 명의 유엔군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추위는 무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부상자들은 피가 얼어가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탈출로는 오직 하나, 17km의 길이의 좁은 산길뿐이었죠. 그것도 중공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해병대 노병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추위, 굶주림, 적의 포위.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해병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중공군 저지선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해병대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전선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미군의 후퇴를 엄호하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 해병 중대장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후퇴하는 동맹군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km의 협곡을 통과하는 철수 작전은 1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엔군은 매 고개마다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한 걸음씩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면서도
그들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해병대의 신조가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유엔군은 12월 13일 마지막 병사까지 장진호 포위망을 뚫고 흥남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철수했죠. 미국 해병대사에는 이 전투가 불가능을 일상으로 수행한 아군이라는 표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스미스 소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을 뿐이다. 장진호 전투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철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존의 길을 찾아낸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전투를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로 기념하고 있어요. 매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을 열고 생존자들을 초청하죠. 저는 2019년에 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90대의 노병들이 여전히 당시의 고통과 승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 참전 용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보여준 생존 의지는 10년 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4.19 혁명이었죠.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신문기사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시위의 주역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총과 탱크를 앞에 두고도 헌법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다. 4월 19일 서울의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많은 학생들이 쓰러지고 있었지만 시위는 더욱 확산되고 있었어요. 당시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자유에 대한 열망뿐이다. 이 장면은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탱크 앞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죠.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집권 12년 만에 퇴진이었죠.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셸드는 이 사건을 20세기 최단 기간 헌정 복원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이니까요. 4.19 혁명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첫 승리였습니다. 비록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했지만 4.19의 정신은 살아남아 이후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죠. 마치 씨앗처럼 말이에요. 제가 장진호 전투와 4.19 혁명을 함께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두 사건의 놀라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인들의 정신적 DNA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진호에서는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과 적의 포위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찾아냈고 4.19에서는 무장한 독재 정권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냈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무릎 꿇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의실에서 이 두 사례를 가르치며 항상 강조합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한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은 장진호의 위기에서 철수했지만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고 4.19의 위기에서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패배는 있었지만 항복은 없었다의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을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진호와 4.19는 그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실제로 장진호 전투를 겪은 세대의 자녀들이 4.19 혁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자녀 세대의 가치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마치 DNA가 전승되듯 그 불굴의 정신도 세대를 넘어 전승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북한의 위협, 강대국의 압력,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런 역사적 경험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한국은 아마도 세계 최상위에 랭크될 것이라고요. 장진호에서 4.19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역사는 그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제 강의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독재, 경제 위기를 모두 겪고도 오늘날 G20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그 비결은 장진호와 4.19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릎 꿇어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한국은 1988년대에 이르러 세계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반 젊은 연구원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 지역은 거대한 공사장이었고 도시 전체가 변화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죠. 당시 제 연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로켓처럼 치솟고 있다.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35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학자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개막식에서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올림픽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46개국이 모두 참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는 아직 냉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이듬해인 1989년의 일이었죠. 서울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데뷔 무대였어요. 저는 당시 미국의 한 외교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환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열린 첫 올림픽이었으니까요. 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의 거리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부심에 차 있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발전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BC 방송이 전 세계에 중계한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가난한 분단국가에서 역동적인 신흥경제 강국으로 확실히 바뀌고 있었죠. 서울 올림픽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올림픽 이후 한국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위기관리 과목에서 저는 항상 한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위기는 모든 국가에 찾아옵니다. 차이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예술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사실 한국의 이런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위기를 겪으며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생존해야 했던 역사가 만들어낸 적응력과 회복력인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나라였다면, 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였다면 아마도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역설적으로 한국의 어려운 환경과 끊임없는 도전이 오늘날의 강한 국가를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88 올림픽에서 K방역까지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위기 없는 안정이 아니라 위기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결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올해 서울 ADEX 2025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ADEX 환영 배너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세계를 향한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우리 전투기 보러 오셨나요? 저는 6번째 한국 방문이었지만 이번만큼 기대에 차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ADEX 전시장은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의 부스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한국관이었어요. 입구에는 자랑스럽게 K국방, 세계 방산 수출 2위 달성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8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어요. 놀라운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3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운 성장을 이룬 것이었죠. 전시장 중앙에는 한국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항공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연구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그 불가능이 제 눈앞에 현실로 서 있었습니다. KF-21 개발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조너선 교수님, 드디어 저희 보라매를 직접 보시는군요. 그는 자랑스럽게 KF-21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70년 동안 꿈꿔온 항공 주권의 상징이에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는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생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8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한국이 세계 8번째였으니까요. 게다가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이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KF-21 옆에는 또 다른 한국의 방산 자랑거리인 극초음속 요격체계 LSAM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LSAM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드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기능을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발전된 측면이 있었죠. LSAM 프로젝트 책임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발사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또다시 한국의 강인함을 느꼈어요. 위협과 도전이 혁신을 낳고 그 혁신이 새로운 산업과 수출 품목이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전시장 다른 편에는 K9 자주포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터키,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죠.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옆에는 폴란드 국방차관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스펙보다 정신력을 2배로 가격에 포함한다. 이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신, 즉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DNA를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나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위협이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ADEX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휴전 중인 국가로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관 협력이었죠. 정부의 R&D 지원과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었어요. 셋째, 가성비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제품보다 20에서 30%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한국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 국방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그 정신이야말로 K국방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어요. 한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들려준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이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계획에 반대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에 몰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주말에 산속 오두막에서 말이죠. 그런 열정이 오늘날의 KF-21을 만든 겁니다. 저는 ADEX를 떠나기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에게 한국방산의 미래에 대해 물었죠.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방위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훈련, 정비, 운영 노하우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요. 그의 비전은 명확했고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24년 기준 약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것은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ADEX를 마친 후 저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낡은 무기들부터 최신 KF-21 모형까지 한국 국방기술의 발전사가 전시되고 있었어요. 1950년 목총으로 북한군의 탱크에 맞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2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패배는 있었지만 항복은 없었다는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 문구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역경과 제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낸 것이었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강의 첫 시간에
ADEX에서 찍은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국가의 이야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순간 이미 한국은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